지난 시간에 독단론에 빠져서도 안 되고 회의론에 빠져서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회의론에 빠진 대표적인 사람으로 홈즈 판사 예를 들었습니다. 그가 개념법학이 갖고 있는 그 함정, 법의 경직성, 그것을 깨뜨리는 것에는 공헌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절대적인 선, 가치, 그런 것조차 부정함으로써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이제 그렇게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개념법학, 법의 형식주의에 매몰되어서 법의 현실적인 측면을 모르는 그런 단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19세기 이 독일에서 법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것을 체계화해서 법의 해석을 법 그 자체의 어떤 개념, 그 논리적 틀에 의해서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법의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법적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는 개념법학이 기여한 바가 크지만 또 한편으로는 법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사회적인 면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학이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죠. 그래서 20세기 초에 와서부터는 이 개념법학의 영향이 점점 퇴조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예링이라고 하는 법학자가 법을 사회적 측면에서, 현실적 측면에서 목적과 이익에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예링의 유명한 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책이죠. 어쨌든 오경원 박사는 이러한 개념법학이 흔히 빠지기 쉬운 모든 현상에 일률적으로 보편타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순진하고 무의식적인 생각과 또 반면에 정의와 공정의 객관적 기준은 없고 오로지 각자의 사고와 심리적인 상대성에 따를 뿐이라고 하는 실용만능 법학 사이를 잘 조화시켜 나간 사람으로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꼽고 있습니다. 오경원 박사는 개념법학의 한 예로 1844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영대 히첸스 사건이라고 하는 그 판례를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제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히첸스입니다. 이 두 사람이 둘 다 아마 그 고기 잡는 것이 주업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원고 영이 배 두 척을 가지고 와서 두 척에다가 그 그물을 연결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이제 둘러싸고 했는데 나중에 히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 고기를 가로채기 위해서 그 주변에다가 자기 그물을 쳐놓고 영이 배 두 척을 가지고 이제 그물을 이제 끌어가면서 그 모으는 그 가운데로 배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영이 이렇게 이제 포위하고 있던 그물 안에 거의 들어와 있던 고기들을 다 탈출시켜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재판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 피고 측 변호사들은 영이 양쪽에 그 배를 양쪽에 두고 이제 그물을 서서 좁혀 들어가서 그 안에 고기가 뭐 이렇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그것이 그 영이 완전하게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냐? 이걸 이제 개념으로 얘기하면 소유를 하고 있었냐라고 이제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했을 때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은 소유 아니면 그 점유인데 과연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이제 쟁점이었던 거죠. 배심원들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영이 히친스라고 하는 그 피고가 그런 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 고기를 다 잡을 수 있었을 텐데 피고 때문에 고기를 놓쳤다. 그래서 그 손해를 뭐 568파운드 당시 돈으로, 그리고 그물이 파손됐기 때문에 수리비로 1파운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568파운드는 지금 화폐 가격으로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천에서 한 1억, 한 4천 그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심원들은 그 원고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게 국왕재판소, 당시는 이제 여왕이었으니까 퀸스 벤치라고 그러는데 퀸스 벤치에 가서 이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파기한 재판장이 이게 더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더만경의 판결 이유는 이렇습니다.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그 고기들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그가 소유까지는 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아주 확실하다. 장악 또는 소유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물고기들을 장악하고 있었는지 내지 소유를 확보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이 법원의 판단으로는 원고가 당사자가 물고기떼에 대한 사실상의 권한을 가질 때까지는 소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가 부당하게 원고가 그러한 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부당한 행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른 소송의 형태로 적절한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것에 불과하다. 패티슨이라고 하는 그 대법관도 역시 이런 견해에 동조를 했는데 그 사람의 의견은 또 이렇습니다. 지금의 증거만 갖고서는 원심의 결론을 지지할 수가 없다. 만일 원심대로라면 소유에 이른 것과 소유에 이를 뻔 했던 것을 똑같이 주장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티슨 대법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유에 이른 그 단계와 소유에 거의 이를 뻔했지만 소유는 아닌 그 단계를 구분을 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그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거둔 겁니다. 오경영 박사는 이런 판시 이유, 이런 것들은 너무 지나치게 법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했다고 비판합니다. 오경영 박사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런 관점들은 소유에 내재된 물리적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한다. 만일 피고의 개입 행위가 없었더라면 일부만 남기고 포위되었던 고깃대가 고스란히 잡혔을 것임이 사실상 확실하다고 한다면 또 국왕재판소 판사들이 법은 수학이 아니고 정의에 이르는 수단임을 알았었다면 원고의 소유를 인정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들은 개념이라는 폭군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국왕재판소의 판사들이 소유라고 하는 개념에 너무 집착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개념법학의 어떤 단점, 형식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한 사례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런 비슷한 또 재미있는 얘기가 허먼 멜빌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 있죠. 허먼 멜빌의 그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포경선, 고래잡이들 사이에 있는 어떤 관습법 이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고래를 발견하면 이제 그 보트를 내려서 작살잡이들이 가서 이제 고래를 향해서 작살을 던지게 되죠. 근데 작살을 맞은 고래가 바로 이제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힘이 세고 그래서 그 보트를 이제 끌고 가게 되는 거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이제 선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작살에 연결된 끈을 끊어버리고 이제 보트를 이제 구하게 되거나 그런데 그것도 너무 급해서 못하면 그냥 바다에 뛰어들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냐? 고래가 그 보트를 끌고 가게 되는 거죠. 빈 보트를 이제 끌고 이제 고래가 다니다가 다른 배에서 그 고래를 잡게 되면 그 고래가 끌고 왔던 그 보트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가느냐? 원래 그 작살을 던졌던 그 배로 이제 돌려줘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고래를 소유권의 주체로 본다 그러면 어떤 논리가 나오느냐? 일단 그 선원들이 작살을 던지고 그 다음에 보트를 버리고 탈출을 하는 순간에 그 보트에 대한 소유권은 포기했다. 그 포기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가느냐? 고래한테 간다. 그럼 고래가 일단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그 고래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가져가는 거죠? 최종적으로 고래를 잡은 쪽에서 가져가니까 그 고래를 잡은 쪽에서 보트의 소유권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래를
소유의 주체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보트도 최종적으로 고래를 잡은 쪽에서 차지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결론이 되는 것이고, 소유권의 주체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고래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보트는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된다,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법적 논리를 떠나서 앞에 사람들이 작사를 던지고 그 바람에 작사를 맞은 고래가 빈 보트라도 끌고 다니면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마지막에 쉽게 잡히게 되면 그 잡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보트는 돌려줘야 되겠죠. 그건 법 이전의 상식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파묻히게 되면 쓸데없이 그렇게 따진다는 겁니다. 고래잡이들은 당연히 그 보트를 돌려주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개념 법학이 갖고 있는 형식적 논리, 로스코 파운드 학장은 이걸 기계적 법학이라고 이제 불렀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 그 예링의 법학입니다. 예링은 1818년에 태어나서 1892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예링은 법을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규범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이익과 목적을 실현하는 도구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의 사상을 이익 법학, 목적 법학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변화에 따라서 유동적이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개념 법학과는 이제 결별을 하고 좀 더 융통성 있게 법이 갖고 있는 그 목적을 쫓아서 법이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법을 본 것이죠. 1886년에 그 법의 목적 제2판을 내면서 그때 아마 토마스 아퀴나스를 알게 된 모양입니다. 오경훈 박사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예링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링이 얘기한 것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링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에 와서야 이 격정적인 사상가를 접하게 된 나는 나 스스로 그가 가르쳤던 그와 같은 진리가 어떻게 우리와 같은 개신교 학자들 사이에서 완벽하게 잊혀질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이 이런 이론들을 잘 간수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오류를 피할 수 있었겠는가. 내가 만일 그의 가르침들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 논지로 채운 책을 쓰지도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다룬 기본 개념들은 이미 이 강력한 사상가에 의해 아주 분명하고도 설득력 있는 논지로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링이 격정적인 사상가, 또 아주 강력한 그런 사상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를 말을 하는 거죠. 이 서문에서 보면 아마도 예링은 개신교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이제 개신교 학자들이 그렇게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나중에 봤는데 보니까 예링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법의 기능, 본질 이런 것들을 이미 토마스 아퀴나스가 다 이야기해 놓았다는 것이죠. 오경훈 박사는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철학은 개념법학에서 우리를 구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순전히 공리적이며 실용적인 법학이 갖는 부작용에서도 우리를 구해낸다. 다시 말해서 불변의 가치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불변의 가치들을 현실에서 적용해 가는 과정은 조금씩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가치들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